제가 아까 학교에서 찍은 동영상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다시 돌려보면서. 근데 엄청나게 이제 전화가 왔는데 또 무서운 소식일 줄 알고 겁나가지고 녹화를 끊고 받았는데 이 이런 내용일 줄 알았으면 그냥 끊지 말고 계속 찍을 걸.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다시 찍는데 네. 자, 머리를 깎고 그래서 이제 호프만하고 도스옙스키 그다음 이제 특히 여주인과 호프만은 비교를 진짜 많이 하는데요. 호프만에 도저히 안 되겠어서 결국 이제 책을 꺼내고 다시 읽으려고 또 1분 다시 읽었고 하는데 이 청남색 약간 라피스 라줄리 이런 보석 생각나는 이 색깔이 되게 묘합니다. 그러니까 호프만의 그런 신비스러운 분위기하고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황금단지 있거든요. 거기에 안셀무스인가 하는 사람 있어요. 그 캐릭터랑 또 비교를 많이 하는데 저는 모래사나이를 다시 읽고 싶어갖고 특히 이제 연관도 많이 되고 나타넬하고 오르드노프를 비교를 하면 이제 이 여기서 두 번째 실린 소설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이 황금단지도 엄청 길어요. 이만큼이거든요. 황금단지가. 그 다음에 이제 호프만이거든요. 이렇게.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나타나엘하고 오르드노프를 나타나엘처럼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선은 대학생, 그러니까 이제 젊은 학자 내지는 예술가다. 근데 이 녀석이 뭘 공부를 하는지 우리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거를 되게 사변적으로 애매하고 모호하고 몽롱하고 흐릿하게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혼자서 예술가의 최초의 환희, 최초의 열정, 최초의 흥분을 체험하는 중이었다 있는데 뭐를 도대체 예술을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예술가 내지는 학자로서의 자질은 기본적으로 고독하고 소외되어 있고 이런 거하고 불가분의 관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고 사회성이 높으면 예술도 못하고 학문도 못한다는 식의 그런 전제가 여기 네, 깔려 있죠. 꼭 그렇지 않은데 아무튼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은 걸 보면 원래도 혼자 노는 걸 좋아했고 항상 이래서 조용하고 고독한 삶을 살았고 그러니까 자기 나름으로 이제 자발적인 그런 왕따를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공부 내지는 이제 창작에 전념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전공이 뭔지 그 다음에 연구하는 혹은 창작하는 대상이 뭔지도 언급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또 돈입니다. 아버지 친구가 있는데 노인인데 이 사람이 유산을 받아서 그 사람한테 유산을 받게 돼요. 오르디노프가. 그러니까 이제 돈까지 있으니까 더 완전히 이제 칩거해가지고 학문적인 연구와 예술적인 탐구에만 몰입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 전혀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이런 물리적인 조건, 의식주 문제죠. 이거를 너무나도 손쉽게 해결해 버리는 방식이 되게 무성의하고 현실 감각도 떨어지는데 이건 이제 도스옙스키 평생 이제 이렇게 가게 될 거고 이게 결함인 거잖아요, 작가의. 그러니까 어린 작가가 이렇게 쓰면 너는 소설 이렇게 쓰면 안 돼. 이거는 고치도록 해.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야 돼. 응? 어떤 뭐 평범한 남자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없어. 소설의 주인공이 그렇게 평범성으로 단정 지어질 수는 없어.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가르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점에서 오르디노프도 굉장히 실패한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형상으로서는. 근데 그 실패가 말하자면 뭐야 성공의 묘미가 된다라는 게 이제 핵심인데요. 아무리 읽어봐도 이건 소설이 너무 지루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무성의하게 동기화를 하는데 그게 이제 훗날에 우리가 도스옙스키 잘 쓴 소설들을 견본으로 해서 이제 보면은 작가가 관심을 갖는 거는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기반 조건들이 아니라 그거는 최소치만 있으면 돼요. 그걸 이제 최소치만 주고 더 중요한 거는 인물의 내면을 마치 현미경으로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주듯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여주인에서 처음 시도했다.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물론 이제 어, 제부시킨도 글을 쓰고 자기의 내면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 욕구가 되게 크고 이제 이런데 얘는 지금 혼자서 자기 관념에 탐닉하거든요. 근데 이제 관념이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아직 무슨 관념에 대해서 쓸지, 무슨 상황에 대해서 쓸지. 그렇다 보니까 이제 소설이 이렇게 희뿌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아이가 아니라 이 오르드노프의 내면을 설명할 때 어떤 유년의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번역본으로는 116에서 171쪽 정도 됩니다. 여기 보면은 어릴 때부터 악마가 왔다 갔다 한 걸로 나와요. 근데 이 악마가 다양한 모습을 하고
오르드노프의 성장기를 거칠 때 오르드노프가 이 삶의 곳곳에 계속 이렇게 침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창 시절에는 당연히 이제 왕따 그런 걸 이제 시키고 괴롭히고 불링 그렇게 이제 괴롭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읽으면은 그 모래인간에서 네, 다시 모래사나이에서 그 코펠리우스가 여기 여주인에서는 사악한 노인으로 바뀐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근데 묘사도 너무 추상적이고 도대체 뭐를 쓰고 있는지도 되게 모호하게 그렇게 썼어요. 제가 169쪽에서 인용문을 하나 뽑아왔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잠이 들면 그 악한 노인은 그의 머리밭에 앉아있곤 했다. 그는 황금빛 사파이어빛 날개로 그의 요람을 빙 둘러 감싸주던 요정들을 모두 쫓아버렸고, 황금빛하고 사파이어빛 날개는 요정들이네요. 그렇게 해서 이게 요정들이 있었는데 다 쫓아냈고, 또한 그의 가련한 어머니마저 쫓아버린 채 밤새 내내 그의 곁에서 어린아이로선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를 공포에 벌벌 떨게 하고, 어린아이에게는 너무 가혹하고 고통스러운 슬픔에 또 빠지게 하고, 애타게 하는 그런 긴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것이었다. 이게 번역을 조금 다듬을 수도 있겠지만 번역 문제보다도 이게 여주인의 문체가 진짜 이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항상 이거 어떻게 번역을 좀 해가 공을 좀 많이 들인다 해도 이 이상으로 하기 힘든 그런 이제 원작의 문체가 굉장히 장황하고 난해하고 우리식으로 하자면은 그 아는 문장 안긴 문장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이거를 이렇게 풀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다음 마침표도 빨리 안 나오고 근데 이거 역시도 이후에 도스옙스키도 계속 가지고 갈 그런 이제 문형이기도 하지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르디노프가 유년 회상하는 장면에서 여기 할아버지하고 어린 소년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고딕 소설의 한 장면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나타나엘이 마주하게 되는 현실이 어, 긴장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엘의 유년의 기억도 들여다보면 사건이 되게 많잖아요. 캐릭터들도 다 살아있고, 엄마, 아빠, 코펠리우스, 그 다음에 이제 그 늙은 변호사 할아버지도 너무 무섭고, 또 엄마가 들려주는 그 모래사나이 이야기도 얼마나 실감나고 무서워요. 너 잠 안 자면 모래사나이가 와서 네 눈에 모래알을 이렇게 뿌리고, 그러면 눈알이 이렇게 빠지고,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그 눈알을 모래사나이가 자기 집으로 가져고 간다. 자기 애들한테 먹이려고. 무섭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고 너무 이제 추상적이고 몽롱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벨린스키가 이제 굉장히 욕했던 그런 대목인데, 호프만적인 이런 측면들. 그리고 이제 얘가 뒤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이제 낭만주의에서 앞으로 가서 가난한 사람들처럼 사실적인 이런 작품을 쓴 게 너의 공인데 왜 다시 뒤로 가니?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주인공부터 이렇게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이게 중심인데 주인공이 힘이 없으니까 당연히 서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다. 하지만 실패의 묘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설에 대해서 좀 길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참 언제 봐도 당혹스럽고 언제 봐도 뭡니까 이거는 좀 졸작이라고 밖에는 역시나 벨린스키는 정확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부분인데요. 여기까지는 이제 호프만이었고